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2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고 있죠. 박원순 시장 인터뷰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손수호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와 함께 가수 박진영 씨의 구원파 전도 의혹,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해임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이른바 와라수남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포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앱에서는 또 팟빵 댓글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5월 2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인터뷰했었죠. 오늘은 박원순 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 박원순 시장. 자, 3선 피로감 없다. 국회의원은 5선다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합니다. 시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출마 선언하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하고 첫 인터뷰니까 네네. 3선 도전 이유,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지난 7년간 서울의 혁신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변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 같은 이런 도시들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았죠. 네. 한 시장이 뭐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혁신하고 투자한 결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 또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아주 꾸준한 노력으로 체질을 바꿔서 글로벌 톱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제 출마의 변입니다. 예. 그런데 뭐 경선 과정에 당내 후보도 그렇고 지금 상대당 후보들도 그렇고 3선 피로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한테 어떤 시민께서 시민의 삶에는 인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또 변화의 연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뜻으로 풀이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경선에서 민주당원과 시민들이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내준 것도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 7년 서울시 시정에 대한 어떤 평가이자 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을 중단 없이 이어가라. 저는 이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 거는 서울시장이 3번 한 분이 없어서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3번 해도 예. 뭐 어떤 사람은 2번 만에 잘리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번 나오고 그냥 못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당내 경선 때도 압도적 1위, 여론조사를 해도 압도적 1위.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교체해야 되느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에는 또 교체해야 된다가 또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사실 다른 시도지사에 비하면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은 또 저를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반대하는 당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있으니까 제가 뭐 예컨대 90%를 지지를 받을 수야 있나요? 예. 당내 경선 때도 경쟁하신 분들이 다 내가 전 진짜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친문 지지자들의 그 지지가 없으면은 그 서울시장 되기는 힘들다 이런 말도 전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약간 경외시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물론 나중에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오늘 시간을 빌어서 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제가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지지도가 안 올라가지고 예.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로서는 우리 당으로서도 좀 성찰할 대목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뭐 우리 문재인 그 당시 후보 하고 정말 뭐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함께 약속하고 그리고 또 문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정에 이 검증된 정책과 임무를 갖다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또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환성의 커플이 돼 있죠. 네, 쿨하게 그런 적이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박원순 시장님 7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7년 하는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 한번 자랑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만 해보세요. 저는 뭐 지난 7년은 이렇게 어떤 토건적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사람의 도시로 서울의 체질이 개선되어 온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발과 성장에서 밀려나 있던 예컨대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시민 개개인의 어떤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고 또 사실 개개인에게 전가됐던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를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꿨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20조가 넘던 채무를 임기 중에 약 한 8조 정도를 줄였고요. 그 대신 복지는 4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2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임대주택 14만 호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 이상을 짓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바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이라든지 또 공공자전거 따릉이 걷는 도시 뭐 이런 게 정말 눈부신 혁신 정책으로 이뤄낸 서울시의 정책들이 지금은 이제 전국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에도 57개 프로젝트로 세계 여러 도시의 수출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서울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하고도 인터뷰했는데 박원순 시장 재임 동안 서울이 바뀌지 않았다. 뒷걸음질 쳤다. 일자리 감소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예, 뭐 도전자 입장에서 현직 시장에 대한 뭐 다양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뭐 일리 있는 지적들이야 물론 받아들일 것인데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서울이 보여온 지난 6, 7년간의 이런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걸 비판하시던가요? 거의 모든 걸 다 비판하시던데요. 그러셔요? 그 미세먼지에 관해서 뭐 이것도 비판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실효성 논란 끝에 중단을 했어요. 야당에서는 이거는 정책 실패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야말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중국이라든지 국외 요인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발생 원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서울시가 해왔습니다.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그야말로 비상시기에 특별한 특단의 저감 조치였고요. 뭐 심지어는 파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주 비상 시기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시에도 하겠다 이렇게 뭐 조치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파리는 그거를 나중에는 접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정책을 내놨다가 그것을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이 미세먼지에 관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일종의 마중물 정책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차량 등급제로 가는 어떤 중간적 단계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럼 차량 뭐 이부제라는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비상한 시기에는 그런 조치까지도
근데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것도 될 수 있죠. 사실 미세먼지는 뭐 침묵의 살인자. 예. 그래서 OECD가 밝힌 거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년에 17,000명이 조기 사망한 뭐 재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죠. 근데 뭐 국내 요인이야 방금 뭐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중국발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뭐 외교적 문제니까 서울시장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정부랑 긴밀히 협조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근데 있습니까? 서울시로서 물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돼야 되는 일인데 예. 서울시로서도 사실은 그 북경, 상해, 뭐 저 몽골의 울란바토르 포함해서 13개 도시들과 함께 동북아 대기질 개선 협의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예. 얼마 전에는 북경시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게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 이 하트라인도 만들자 그런 것도 합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또 모든 일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이야기 쭉 나오는데 첫 공약으로 서울페이라는 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아까 사람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서울의 자영업자만 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치면 거의 뭐 한 300만이 넘는데요. 이제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주 카드 수수료입니다. 이게 뭐 거의 공간의 임대료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대폭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계좌 이체 기반의 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서울페이라는 걸 도입하면요, 신용카드 수수료를 거의 제로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영업자들이 입원을 하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형 유급병가 시스템도 함께 도입하겠다. 요런 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공약이죠. 자, 아주 일단 따끈따끈하고 실제 효과가 확실한 거죠. 예, 서울페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금융사를 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수료 카드 수수료를 없애겠다. 그렇죠. 없어지니까 네네. 좋은 제도 같고. 네. 그 유급 아까 그 자영업자들 예. 이거는 그러면 누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 서울시가 지급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하겠다. 그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100억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다 뭐 병원을 갔다든가 이런 거 진단이나 이런 걸 내놔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랬을 경우에 하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서울로 7017 이거 네. 전시성 예산이다. 가짜 도시 재생 사업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런 표현이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요. 네. 한번 가서 걸어보시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서울로는 사실 사람, 연결, 재생이라고 하는 서울의 철학을 담은 상징적 결과물입니다. 개장 1년 만에 거의 1000만 방문객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이게 끊어졌던 길을 연결하니까 사람이 모이고 또 침체됐던 상권도 자라나고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주변 뭐 이렇게 민간으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재생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유력지죠. 더 가디언지가 런던이 실패한 것을 서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런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호평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가 도쿄나 함부르크 같은 쟁쟁한 도시를 제치고 도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서울로 7017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울의 도시재생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거 조금만 더 좀 연구 좀 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시지 그러셨어요. 이 방송 듣고 계실 테고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으로 그걸 발판을 삼아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무리하게 이거 서울로 7017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네. 제가 했던 일은 서울로만이 아니고 예컨대 석유 비축기지를 문화 비축기지로 만든다든지 또 세운상가를 사실은 새로운 21세기형의 메이커 이런 도시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서울시 곳곳에 심술요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저한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권해요. 한 방을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 토대로 해서 뭐 이
청와대로 가라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듣고 지금까지 정말 차근차근히 정말 서울의 곳곳을 이렇게 변화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방으로 청와대 가는 거 아니고 여러 방으로 청와대 가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저는 시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장 바라는 것은 그런 어떤 토목적 사업보다는요. 예. 내 삶을 바꾸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나아지는 예. 뭐 그런 걸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기존에 사실 차가 다니던 고가도로잖아요. 예. 그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비우고 거기에 말하자면 시민들이 보행을 해서 서울역에서 평소에 한 30분 걸리던 명동까지 5분, 7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보행 친화 도시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네. 시험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네네. 저희 방송의 라이벌 경쟁자 TBS 여기 프리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뒷얘기를 못 들어서요. 예,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J ENM 예. 회사에서도 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들었고요. 네. 사실은 뭐 방송에서 정말 이게 참 뭐 뭐랄까 비정규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작가 심지어 PD들조차도 그래서 이게 해고 불안과 낮은 보수 차별 복지 이런 거에 엄청 시달려 왔는데 저기 서울시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서 예. 전체로 보면 거의 10,000명을 했거든요. 근데 TBS만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예. 우리 지금 밖에 제작진 중에도 비정규직이 많아요. 부러워할 것 박수 같은데요. 치고 있을걸요 아마. 네. 그래요. 자, 앱으로 최지은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시장님 저 서울 시민이에요. 따릉이 정말 좋아요. 따릉이가 뭡니까? 따릉이가 이제 공공자전거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 친생태적, 친환경적 도시가 되려면 보행 친화 도시가 돼야 되고 또 공공자전거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한 2만 대 정도를 뿌려놨기 때문에요. 이 젊은이들이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고 팟빵 마이클 라이게님 서울시민은 박원순 시장에게 촛불 집회 때 큰 빚을 졌죠.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 오면 좀 고맙죠.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사실은 그런 촛불 시위 때 예. 사실은 화장실을 제공한다든지 개방한다든지 또 지하철 연장한다든지 뭐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입니다. 예. 저한테 고마우실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네. 문자로 5932님께서 10년 동안 택시 요금 5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마 그 택시 업계에 종사하신 분 같은데. 네. 택시 기사님들은 정말 그런 불만을 가지실 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가에 비해서도 좀 낮게 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또 시민들의 요금이 오르면 또 시민들의 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물가에 연동해서 우리가 올리겠다고 한 거는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요. 뭐 그거는 아마 또 저희들이 그런 걸 검토해서 그게 맞게 올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다음에 뭐 토론 자리 이런 거 저희가 한번 마련할 테니까 그때 한번 오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2부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1698님 YTN은 박원순 찬양방송이냐 완전 대놓고 자기 PR 시간 주네. PR 시간이니까요. 예, 지난번 안철수 왔을 때도 충분히 PR 시간 드렸고요. 다른 후보보다 다 PR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강병기 코너 손소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손소 변호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네요. 네, 잘 지내시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죠? 네, 그렇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파 집회에 참석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마도 박진영 씨의 아내가 고 유병헌 씨의 조카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1일 역삼동에서 박진영 씨가 무슨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있었고 또 구원파의 주요 인물, 핵심 인물들도 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볼 때 당시 그 박진영 씨가 주도했던 그 집회는 구원파의 집회였다. 그리고 박진영 씨는 구원파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구원파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 때 막 불거져 나오면서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잊혀졌잖아요. 이제 박진영 씨 때문에 다시 이 이야기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구원파의 또 전문가가 저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진행만 하는 걸로 하고 자, 구원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구원파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사실 이 구원파 얘기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 소송에 걸릴지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이 한 3건 정도 걸렸다가 어떻게 잘 빠져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저같이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만 좀. 네, 근데 이 구원파와 유병헌 씨와의 관계는 사실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유병헌 씨의 그 장인어른이죠. 권신찬 목사가 이 구원파를 창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병헌 씨가 구원파의 실질적인 어떤 뭐 교주 혹은 뭐 교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교주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교주란 말 때문에 소송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제가 뭐 소송에서 교주란 무엇이고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 권위를 창시자로부터 전달받은 자 그리고 주로 그 전달받는 사람은 친인척인 경우나 사위인 경우가 많다. 여기 사위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 소송에서 빠져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병헌의 장인이 권신찬. 그리고 이거는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권신찬이 유병헌에게 어떤 사업적 기회를 주는 바람에 이게 종파가 갈리죠. 이복 7 박옥수. 이렇게 갈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라고 하면 권신찬, 유병헌 이 라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뭐 사실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오대양 사건이 잠시 등장을 그렇죠. 하죠. 예. 역시 이게 뭐 구원파와 관계가 있었다가 해도 분리돼 나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유병헌 씨가 한동안 그 오대양이 분리돼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한동안 이 금전 거래 관계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법적 분쟁도 있었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때 구원파가 확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가 종교적인 부분과 별개로 사업적인 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운업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연안 여객 사업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열사 중에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이 청해진 해운이 바로 그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던 그 선주였기 때문에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해진 해운에 책임이 있다. 또 그렇다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헌 전 회장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와 함께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다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 장 기자님. 네. 그 유병헌이 도피 생활 도중 2014년 6월 12일 날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국가수가 유병헌이 맞다. 네. 근데 아직도 음모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그 유병헌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 기자들도 안 믿었어요. 네. 이거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발견됐다라는 사실이 그 공식 발표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동안 쉬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서 이제 유출이 되면서 이게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신이 과연 유병헌이 맞느냐라고까지도 나왔었고 결국에는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시신의 사진을 공개를 했었죠. 예. 시신 사진 중에서 이제 손가락 한쪽이 없는 부분을 공개하고 몇몇 기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봐야겠다고 해서 시신을 직접 보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릎에서 연골 DNA 채취해갖고 가족이랑 네. 비교했기 때문에
유병헌 사체가 아닐 거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죠. 억지 그거는 주장이다.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의혹은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과학 수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한 대로 친형과 DNA 비교까지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역시 구원파 신도인 치과 의사가 있는데 예. 그 치과 의사가 생전에 유병헌 전 회장의 그런 그 치과 치료를 전담했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 소속 치과 의사도 역시 시신의 어떤 그 치아 상태를 보고 이거는 유병헌 전 회장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유병헌 전 회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파 내부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맞다고 하는 걸 보면 현재까지는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 어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 밖에서 우리 PD가 예민한 부분은 아예 하지 말거나 YTN 라디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겁이 많아서 방송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네. 이런 거 읽을 줄 몰랐죠 전혀. 그래요. 저랑 방송 같이 하면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 신영 씨가 그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 구원파의 지표가 됐느냐. 내가 돈을 내서 내가 결제한 것이고 내 얘기를 했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파냐. 다만 물론 그 자리에 구원파의 주요한 인물 몇 사람이 와 있었던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파 집회는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올린 얘기 간증문 같은 것도 같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구원파의 교리와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상 볼 때 뭐 박진영 씨가 들으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자기 입장에서 해석이 많은 게 많아요. 교리라는 부분을 볼 때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기보다 박진영 씨 개인의 입장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오해를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세월호 참사 때 그 유병헌이 화제가 되면서 유병헌의 조카가 박진영의 아내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진영 씨가 나 무교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몇 년 만에 종교가 이렇게? 사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예,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구원파 신도라는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유명한 연예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 무교라고 밝히면서 내가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무교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 그 디스패치 보도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본다면 그 당시도 혹시 구원파 신도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큰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박진영 씨 입장은 그래요. 2014년 10월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종교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 사실 알 수가 없죠. 뭐 저도 이렇게 뭐 종교가 있습니다만 예.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에 안 나간 지 좀 됐는데 언제부터 안 나갔느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부터냐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좀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이 종교 불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YTN 라디오에서 할 수 없는 뒷이야기 팟캐스트에서 따로 하려고 네네. 장 기자하고 준비한 게 네. 있거든요. 오늘 아마 녹음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불교 얘기예요. 불교를 아주 비판하는. 그래서 불교가 아닌 줄 알았더니 네. 역시 내부자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대로 저희 집이 불교고요. 사실 친인척 중에 스님도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불교로 보자면 내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자니까, 내부 폭로자니까, 내부 고발자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솔직한 이야기. 예, 솔직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꼭 틀어내겠습니다. 네. 아직 이거 윗선에 허락을 못 받았나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 보면은 구원파의 실질적 교주 권신창과 유병헌의 세계관을 박진영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라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예. 다소 이렇게 기독교의 정통적인 다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오해의 소질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단이다라고 말할 그럴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다라고 특히 종교에 관해서 어떻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구원파든 뭐든 그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논란거리냐 이런 또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원파가 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구원파가 안 좋게 보이는 몇 가지 두어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구원파 신도들이 이렇게 유병헌 씨와 상당히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좀 분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배관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물론 그 박진영 씨가 또 함께 있었던 그 배용준 씨가 설령 이 구원파와 관련이 없다고 뭐 하더라도 가정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 현장에 변기춘 씨가 함께 있었다는 점은 또 다른 또 의혹을 또 낳고 있습니다. 변기춘 씨가 누군데요? 이게 사실 그 세상을 떠난 그 유병헌 전 회장의 복심이다. 특히 구원파 관련해서 유병헌 전 회장의 생전에 최측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변기춘 씨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했는데요. 그 후에 지금도 그 다판다라는 그 회사의 그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우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 겹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박진영 씨의 해명에 따르자면.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변기춘 씨까지 현장에 있었던 걸 볼 때 구원파 집회 아니었느냐? 라고 하는 의혹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한 거죠. 예, 이단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고요. 근데 이단이란 말도 사실 함부로 하는 게 어려운 게 이거 이단이라고 말했다가 소송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거나 YTN 입장이 아니라 네, 어디까지나 교회 연합회 방송 잘하시네요. 예.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뭐 문제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렇죠. 해결하시고 이쪽은 좀 그냥 우리는 그냥 전달하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류 종단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주류 종단에서 어떤 그 종파를 이단으로 판단하는 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변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아까 얘기한 박진영 씨 이외에 또 연예인 누구시죠 그분? 전향자 씨도 전향자 씨도 있었고 배용준 씨도 이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네. 뭐 이러는데 박진영 씨는 성경 공부만 하는 집회다. 네. 이렇게 근데 아니 구원파면 구원파라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도 뭐 어떤 소송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구원파라고 지칭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물론 저 구원파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그게 본인들의 잘못이라고 반드시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구원파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진영 씨한테도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묻고 여쭙고 싶어요. 뭐 소송을 걸겠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했다는 말씀도 하신 모양인데 구원파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구원파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계시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응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진영 씨가 이렇게 즉각 반박을 했죠. SNS를 통해서 그 모임 그 비용도 내가 직접 댄 거다. 네. 장소도 내가 섭외한 거고 오히려 나는 그 종교 관련된 그런 강의까지 한 건데 내가 무슨 구원파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자신을 구원파라고 보도한 그 매체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엄포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불교인데 너 개신교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명예훼손인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어야 하는데. 역시 법조팀장님. 네. 저도 이렇게 옆에서 어깨너머로 본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과연 뭐 제가 불교 신자인데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다라고 말하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박진영 씨가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도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방금 얘기했던 거. 허위사실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합니까?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왜냐하면 구원파라는 그 단어 표현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물론 본인이 구원파인 분들이 자랑스럽다, 전혀 문제 없다, 예. 떳떳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내가 구원파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왜 구원파라고 나를 칭하느냐. 그거 자체로 나는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유사한 사례가 있죠. 바로 좌파, 우파입니다. 네. 너 좌파지. 저 사람 좌파야. 이게 과연 명예훼손이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또 우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된 바 있죠. 이따가 정청래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오는데 네. 너 좌파냐 이러니까 왼쪽 손에 팔을 들고 좌파 네. 맞습니다 사진 찍었던 네. 그런 기억도 나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그 장 기자 말처럼 박진영 씨가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지켜봐야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변기춘 씨 얘기는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구원파에서 프랭카드를 겁니다. 네.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김기춘과 유병헌의 관계가 모종이 있다라는 뭐 증언도 있었고. 네. 이 부분은 근데 전혀 확인 안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 부분도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도 소송 걸립니다. 네. 언론의 자유가 없군요. 제가 다 소송에 걸린 부분을 지금 너무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섬찟한데요. 이왕 걸렸으니까. 뭐.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없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의심스러운 건 사실 아니냐.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졌었습니다. 하지만 확증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의 그 종교 문제로 사실 논란은 이번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처음 아닙니다. 꼭 구원파만 아니라 다른 또 신흥 종교에 몸담았던 연예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주류 종교 또 주류 종단 종파에 거의 많은 종교인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상당수가 속해 있기 때문에 신흥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주류 종파에서 좀 이제 좀 소외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 또 탈퇴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었죠. 최근에도 그 잘생긴 미남 배우가 네. 한번 논란이 네. 된 적이 있었는데. 제1회인인 또 유명 가수도 한번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 H군.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을 부분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종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특정 집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그거를 손가락이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 종교가 사회적 폐해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연예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사회적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박진영 씨가 강하게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디스패치가 후속 보도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정말 박진영 씨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 하여튼 조금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듣죠.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또 아시아경제 법조팀장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